겨울이 일찍 왔습니다. 그 해는 첫눈이 유난히 빨랐어요. 아직 들판에 볕단이 남아있는데 하늘이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하얗게. 분이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냥 누워버렸어요. 손발이 굳어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은 간신히 나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병이었어요. 의원이 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중풍이요. 약을 꾸준히 써야 하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논 한마지기 없는 집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품팔이로 먹고 살던 집. 어미는 분이가 5살 때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아버지가 혼자 키웠습니다. 비 오는 날도 일 나가고 눈 오는 날도 일 나가고 몸 아파도 내색 않고 일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워버렸습니다. 분이는 16이었습니다. 분이가 결심한 건 아버지가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 분이는 아궁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불씨가 꺼져가는 걸 보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것도 없었습니다.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분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강서방네 집이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 땅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인도 선호 두는 집이었습니다. 분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주인이 나왔습니다.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하러 왔냐? 몸종으로 써주십시오. 밥은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약값만 주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겠습니다. 안주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와. 그렇게 분이는 강서방네 식구가 됐습니다. 아니, 식구라기보다는 기와집 그늘 아래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은 곧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낮에는 빨래, 물 깃기, 마루 닦기. 저녁이 되면 다시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야 분이 차례가 됐습니다. 먹다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분이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 안주인이 약값을 쥐어줬습니다. 분이는 그걸 들고 뛰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약을 다리고 아버지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 분이가 웃었습니다. 하나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만큼은 들켜도 상관없었습니다. 석 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안주인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옥비녀가 없어졌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다. 어젯밤에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 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안주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방을 뒤져봐도 되겠느냐? 분이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숨긴 게 없었으니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주인이 들어갔습니다. 잠깐 뒤적이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분이 이부자리 밑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안주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녀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와집 안에서 분이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마당쇠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안주인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포졸이 왔습니다. 분이는 포박됐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서 그 시각 분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이가 도둑으로 잡혀갔어요.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운 채로 아버지는 밤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 입구 국밥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회색 두루마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림새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국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서방네 몸종이 비녀를 훔쳤다더라. 그 아비도 병신이라던데 집안이 원래 그래. 그러게 왜 남의 집 귀한 물건에 손을 댔겠냐? 나그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서방네 도련님은 어떤 분이시오? 옆에 앉은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노름꾼이요. 요즘도 빚쟁이가 들락거린다네요. 나그네 숟가락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박문수가 움직인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먼저 폐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마을의 폐물 가게는 두 군데였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는 허탕. 두 번째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양반 하나가 왔소. 옥비녀를 팔겠다고. 생김새가 어땠소? 기와집 자제분 같았소. 명주 도포를 입었는데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급하게 파는 눈치가 역력했고. 얼마에 팔았소? 많이 후려쳤소. 이런 물건치고는 헐값이었는데 그냥 가져가겠다 하더이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소? 가게 주인이 날짜를 댔습니다. 비녀가 없어졌다는 날보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박문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팔렸습니다. 그 말은즉 가게에 팔린 것은 진짜 옥비녀고 분이 방에서 나온 것은 가짜였습니다. 도련님이 어미 비녀를 몰래 팔아 노름빚을 갚고 비슷하게 생긴 싸구려 비녀를 구해서 분이 방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없어진 건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양심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다 났으니까요. 빚쟁이가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에 다 갚았소. 비녀 판 돈으로. 도련님이 직접 그리 말했소? 그러마했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강서방네 도련님이 그 자리에서 안색이 하얗게 됐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안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가 풀려났습니다. 포승줄이 끊어지는 순간 분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박문수가 다가왔습니다. 분이 앞에 섰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이름이 무엇이오? 분이가 처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고개를 든 적이 없었거든요. 기와집에서는 항상 눈을 낮추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판결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입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야. 억울한 사람 이름은 잊히면 안 되는 법이야. 분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분이는 그날 달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길. 겨울 바람이 뺨을 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잘 뻗어지지 않는 손으로. 분이가 그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괜찮아요, 아버지. 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기억해줬어요. 아버지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 손이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분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이 아닌 마을 장터 떡집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성실한 일손을 찾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분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분이야 왔냐? 그 한마디가 분이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었어요. 이름 하나가 땅에 묻힐 뻔했습니다. 억울함은 말이 없어도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억울함을 찾아 이름을 돌려주러 오는 사람이 꼭 하나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